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새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행복한 삼둥이 엄마입니다. 하나만 낳아도 애국이라고 하는 저출산 시대에 무려 새 쌍둥이를 낳아 기르는 저는 정말 애국자인 걸까요? 물론 저도 딱히 애국을 하려고 아이 셋을 낳은 건 아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정말 기적 같은 축복 덕분에 사랑스러운 아기 천사를 셋씩이나 얻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과연 쌍둥이 아이 셋을 잘 낳아서 기를 수 있을지 걱정도 심려도 많았지만 막상 마음 먹고 시작해보니 역시 엄마는 위대하다는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덕분에 열심히 하던 일까지 그만둬야 했고 빛나고 멋졌던 시절은 지나 이제는 아이들 돌보느라 헝클어진 머리며 매일 몸에 파스 냄새가 지워질 날이 없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행복도 3배인 듯 합니다. 이런 저도 한때는 내 커리어, 내 인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별로 생각이 없었고, 그때는 제가 결혼해서 새쌍둥이를 낳아서 기를 줄도 몰랐죠. 아마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까지도 골든미스로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되고 보니 저는 지금의 행복을 잃고 싶지가 않네요. 물론 각자 생각하는 행복과 기대는 다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겪어본 저로서는 지금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워킹맘이나 전업주부나 둘 다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네요. 그런데 가끔 전업주부는 그냥 놀고 먹는 줄 알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물며 같은 여자, 며느리 입장이면서 말이죠. 저한테도 멀지 않은 곳에 그랬던 사람이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제가 보내는 사연 덕분에 많은 아이 엄마들이 힘을 얻으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그리 넉넉할 것 없이 평범한 가정에서 3남매 중 둘째로 자랐던 저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걸 빨리 깨달은 편이었어요.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주시지 못했고 하고 싶은 걸 누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일찍 깨우쳐야 했어요. 여유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성공의 방향이야 무척 많겠지만 그 시절 제게 성공은 좋은 대학 간판과 좋은 회사였어요. 더군다나 평범한 가정주부이셨던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랐던 저는 늘 엄마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었죠. 자식 셋을 키우느라 늘 궁핍하게 사는 엄마의 모습이 제 눈에는 힘들어 보였거든요. 엄마도 한때는 꿈 많던 소녀였다는데 아버지와 결혼해서 자식들 키우며 사는 엄마의 모습은 늘 지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가끔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뭘 하고 있었을까 상상하는 엄마의 모습에 어린 저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혼이 엄마의 꿈과 인생을 꺾었다는 생각에 저는 엄마처럼 결혼을 해서 고생하지 않고 멋지게 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힘으로 열심히 공부했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덕분에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남들 노는 동안 쉬지 않고 달려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순진한 마음에 취업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했으니 취업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취업은 또 하나의 고비일 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출퇴근을 해야 했고 회사에는 제가 꿀 수 있는 꿈 같은 건 없었죠. 그런 탓에 막상 취업을 하고서는 잠시 권태기가 왔던 것도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일인지 살고 싶었던 인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제 와서 갑자기 다른 삶을 고민해 볼 만한 여력은 제게 없었고 저는 지치지 않기 위해 일에 흥미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면 의미를 제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남들은 같은 월급 받아가면서 괜히 미련을 떤다고 욕할지라도 제가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정말 일을 즐기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에 빠져 살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 챙길 틈도 없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야근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드는 매일을 살면서 저는 그 삶이 제가 꿈꾸던 멋진 커리어 우먼의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등바등 바쁘게 사는 인생이니까 엄마가 살던 밋밋하고 우울해 보이던 가정주부의 삶과는 무척 다를 거라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 인생이 좋은 줄만 알았던 저는 일에 빠져서 결혼 생각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적당히 맞춰 선을 보고 연애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는 동안 저는 매주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만 던지며 30이 넘도록 혼자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 30이 넘어서야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건너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동갑내기 남편은 저와는 비슷한 듯 많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일밖에 모르고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바쁜 삶 속에서도 여유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성격이 예민하고 모난 데 비해서 남편은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고 하던데 이상하게 저와 남편은 정반대의 성향에 끌렸네요. 어쩌면 그전까지는 연애 생각도 없이 평생 비혼으로 살려고 했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늘 마감과 효율을 신경 쓰느라 손해보기 싫어하고 급급하게 살던 제가 그 사람이랑 있으면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도 좋았고 조금 손해보고 둘러가더라도 같이 발맞춰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남편을 만나면서 제 세상이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33세 나이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밑으로 6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는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평생 농사지어 두 아들을 기르신 시부모님은 순박한 시골 분들이시라 남편만큼이나 아량 넓고 따뜻하신 분이셨고 제가 늦은 나이에 시집 온 것으로도 별 말이 없으신 분들이셨어요. 덕분에 저희는 집안에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나이가 지나서 결혼을 한 장점이 있긴 있었는지 남편이나 저나 모은 돈이 충분히 있었고 저희는 집안에 손 벌리는 일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매로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은 아들 둘 키워놓고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니셨고 며느리에게 바라시는 게 많으신 분들도 아니셨어요. 자라서 떠난 자식들은 각자 자기 모양대로 살기 마련이라며 니들 알아서 예쁘게 살라고 덕담이나 해주시는 감사한 시부모님이셨죠. 늦은 나이에 생각도 안 했던 결혼을 한 것 치고는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였고 시부모님이 시키시지 않아도 알아서 며느리 도리를 잘 하고 싶었어요. 시댁이 멀다 보니 바쁜 저희가 자주 내려가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안부 전화라도 종종 드리고 찾아뵐 때마다 좋은 거라도 해드려야 자식 도리를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했으니 받은 것 없다고 시부모님 모른 척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다 저희 남편 때문이었나 싶습니다. 저희 남편이 처가에 잘하는 것만 보더라도 저는 남편 반의 반만큼이라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남편만큼 하려다 보니 시댁에 잘할 수밖에 없었고 덕분에 저는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정작 시부모님이 바라시는 건 비싼 선물도 패키지 여행도 아닌 다른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시부모님이 시골 분들이신데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바라시거나 고지식한 분들은 아니시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 있는 며느리를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했을 때 이미 제 나이가 적지 않았기에 아이 문제가 제일 큰 걱정이셨겠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제 보약부터 지어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너도 창석이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들리면 좋겠구나. 우리는 아들, 딸 구별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다른 말씀은 일절 안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며 그 말씀을 하셨을 걸 생각하니 며느리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되려 죄송할 뿐이었어요. 물론 저희도 당연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기에 이왕이면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염려스럽게도 좋은 소식은 금방 전해지지 않았죠. 어머니 말씀처럼 아들, 딸 구별 없이 딱 하나만 잘 낳아서 잘 길러보겠다고 하는데도 늦은 나이 때문인 건지 임신이 쉽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몇 년간 난임으로 크게 고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막상 병원을 찾아가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왜 기다리던 소식은 찾아오지 않는지,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자 저는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너무 늦은 나이에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게 아닌지, 괜히 나 때문에 남편까지 고생하는 건 아닌지, 난임이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나 식구들은 한 번도 제 탓을 하신 적은 없었어요. 만약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까지 걱정을 하셨으면 정말 제 멘탈이 터져버렸을 텐데, 소식 기다리시던 시부모님도 저희가 노력하는데도 아이가 없는 것을 아시고는 일부러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사하고 더더욱 죄송한 저는 아이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결국 더 늦기 전에 시술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게 됐고 힘든 길을 걷게 됐죠. 듣기만 했던 것과 달리 직접 경험해본 인공수정 시술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번 시간마다 호르몬제 주사 놓아가며 관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살이 찌고 하루하루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 실패를 하고 날 때면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후회스러울 뿐이었죠. 그런 순간에 남편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진작 다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저를 보면서 견디기가 힘들었던 건지 남편은 아이 없어도 좋으니 그만 고생하라며 저를 설득하기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을 보니 더 아이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 노력과 마음이 닿았는지 저희는 결혼하고 4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무려 새 쌍둥이를 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성공하기를 바라며 기다렸던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새 쌍둥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희는 오래 기다린 만큼 행복이 찾아와 준 거라 생각하며 그 행복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고 저희 집과 시댁에서는 걱정을 곁들인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저를 걱정하셨죠. 임신해서 좋긴 좋은데 그 새 쌍둥이라니 아가 네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는구나. 괜히 우리 때문에 네가 무리하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야. 셋을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품고 낳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내가 옆에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걱정이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도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했고 어려울 건 알지만 노력해보려고 해요. 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임신이 어렵던 시기부터 이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이든 각오하겠다 다짐했던 저희 부부였기에 그렇게 저희는 새쌍둥이를 낳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마음 단단히 먹었다고 생각하곤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게 되는 건 다른 일이었네요. 원래 임신이 그렇게 힘든 건지 저는 임신 초기부터 무척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입덧에 먹덧에 아주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탓에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어요. 제가 평균보다는 늦게 임신을 한 탓에 그동안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임신하는 걸 보기만 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이걸 견디며 회사를 다녔을까 싶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도 회사 눈치 보며 그 고생을 했을 걸 생각하니 제가 더 힘든 소리를 못 하겠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위해 완전히 저를 내려놓지 못했던 저는 어떻게든 회사 생활을 이어가 보려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노산이라며 많이들 배려해준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거의 매주 서울에 왔다 가실 정도로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어머니 음식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입덧하는 며느리 뭐라도 먹여보려고 올라와서 음식만 두고 가시던 시어머니셨죠. 그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무사히 임신기간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꽉 채운 저는 예정일에 맞춰 무사히 새쌍둥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오랫동안 상의를 한 끝에 제가 휴직을 하고 새쌍둥이를 기르기로 결심했죠. 사실 새쌍둥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제가 휴직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이 있으니까 아이 낳고 1년 정도 쉬고 금방 회사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아이 하나 정도야 맞벌이 하면서 충분히 돌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새쌍둥이를 가지게 됐으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죠. 새쌍둥이들을 키우면서 맞벌이는 절대로 못하겠다 싶었던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어떻게든 육아휴직을 내고 자기가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래봤자 1, 2년 남짓한 시간으로 답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신 혼자 희생하는 건 말도 안 돼. 당신이 회사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그런 당신 일 그만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 차라리 내가 잠시 일을 쉬고 이직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다가 당신 경력 단절되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도 못 봐 나는. 제가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걸 잘 알던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경력이 단절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처녀 시절 제 생각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텨보려 아등바등했었죠. 그래서 만삭이 될 때까지 출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들과 있어 보니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새쌍둥이를 포기하지 못할 만큼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정작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엄마가 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삶을 포기한 엄마가 여자로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쩌면 엄마도 이 행복을 포기하지 못한 거구나 싶었던 저는 고생길이 훤한 그 길을 감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걱정과 주위의 만류에도 결국 휴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회사에서는 몇 년이 돼도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당장 1년 뒤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직을 할 수 있을지, 그때에도 내 자리가 남아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지금 당장의 아이들과 저의 행복을 위해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돌이 되어갈 무렵 집안에는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지내던 시동생이 집에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저희도 늦게 결혼한 편이라 사돈남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시동생도 30 넘도록 별 말이 없기에 결혼 생각을 접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시동생이 언제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 저희 부부는 놀랍기만 했죠. 드디어 제게도 동서가 생긴다는 소식에 저는 기뻤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는 저도 아이들 기르느라 시부모님 챙길 여유가 전보다 없어졌는데 며느리가 둘이 되면 시부모님도 걱정이 덜하지 않으실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행복했고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돌이 갓 지난 아이들을 데리고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제 겨우 돌쟁이 아이들을 셋씩이나 데리고 가려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빠질 수도 없었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얌전한 편이라 괜찮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제가 새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동서될 사람이 저와 아이들을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저희 새쌍둥이가 징그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방 표정을 지우고 반가운 척을 하긴 했지만 잠시 스친 그 표정을 제가 못 알아챌 리 없었어요. 초면에 그런 반응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신경 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이 낳아 기르는 여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처녀 시절이 있었고 저와는 10살이나 더 차이 나는 동서였기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동서와는 잘 지내보고 싶었던 저였는데 오히려 당황스러운 건 그 후로의 동서의 태도였습니다. 서방님은 저와 남편보다 6살이 어렸고 동서는 서방님보다 5살이 어린 편이라 저와 동서는 띠동갑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었어요. 동서가 서방님이랑 결혼했을 때 20대 끝물이었으니 세대 차이도 상당히 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동서가 동생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지만 여동생은 없었던 탓에 저보다 한참 어린 동서를 제 친동생처럼 잘 보살펴주고 싶다 생각했죠. 그렇다고 며느리 하나 더 생겼다고 아랫동서 부려먹거나 괜히 꼰대짓을 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동서는 결혼하고서부터 저와 일부러 거리를 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동서가 시댁에서도 저랑 단둘이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자꾸 호칭을 애매하게 하는 걸 느꼈거든요. 10살이나 더 차이가 나면 형님 소리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저를 형님이라 부르기 싫어하는 티가 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시집와서 호칭이 낯설고 불편하겠다 싶어 이해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뒤에도 형님 소리 어려워하는 건 참 여전하더라고요. 이건 어디다 두면 될까요? 저기 어머니가 뭐 좀 들고 오라고 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저를 여기저기 하며 처음 보는 사람 취급하는 동서였죠. 하지만 그걸 뭐라고 타일러야 할지도 난감하더라고요. 또 시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곧잘 형님 소리를 하는데 꼭 저랑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 식으로 나오니 잘못하다가는 괜히 제가 어린 아랫동서 잡는다 생각할까 싶어 무슨 말을 하기도 겁이 났거든요. 서방님이 저희처럼 결혼도 늦게 한 편이라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많이 고마워하셨는데 제가 그런 동서를 나무라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저는 그 일을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는 편도 아니었고 호칭 정도야 뭐 편해지면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거든요. 어색한 사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런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건 그리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러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댁 아니면 따로 만날 일도 없고 그나마 시부모님 앞에서는 살갑게 굴고 무뚝뚝한 저와 달리 애교 있는 동서가 참 좋은 며느리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혼 1년 차쯤 지나니 동서도 긴장이 풀렸는지 은근히 시댁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한 번씩 시댁에 모일 때면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부터 통화하는 목소리에 불만이 느껴지는 거였죠. 동서,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모일까 하는데 동서 시간 어때?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미리 내려가서 지낼 건데 동서는 언제 올래? 그거 꼭 지금 정해야 해요? 언제 가던 그냥 식사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서가 언제 올지 알아야 식사 준비를 하지. 동서 뭐 기분 상하는 거 있어? 예?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는 통화를 끝낸 후 수화기 너머로
혼자 내뱉는 동서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맏며느리 납셨어. 뭐? 미리 가서 자겠다고? 아주 나랑 비교해서 예쁨 받으려고 난리네. 생신이고 뭐고 시골 노인네들 뭘 일일이 다 챙기는지. 참나. 아우, 피곤한데 짜증나 죽겠어 진짜. 제가 아직 통화를 안 끊었다는 걸 모르는 동서의 외마디 망언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굳이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한창 신혼인데다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기도 할 테니 얼마 안 되는 주말 시간 할애해서 멀리 있는 시골 왔다 갔다 하기 싫을 수도 있다 싶었죠.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시댁욕은 못할 것도 없다 싶어서 그냥 뒀지만 그것도 그때까지는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이라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귀찮다는 듯 툴툴거리면서도 막상 내려와서 시부모님 안마해드리고 애교 부리고 며느리 노릇을 잘 하는 걸 보고 참았던 거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마저도 안 하더라고요. 앞뒤가 다른 가식도 오래오래 끝까지 해내면 능력인 건데 동서 말처럼 못 모르는 시골 노인네들한테는 그런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무심한 동서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보지도 않으면서 시댁 내려와서는 만사 귀찮다는 것처럼 심드렁하게 앉아있고 서방님이 운전하는 차 타고 내려오는 내내 자기는 멀미했다며 짜증에 심지어 서울 출신 며느리들 앞에서 항상 시골집 부끄러워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시골 소똥 냄새 난다고 투정 부리는 걸 보니 동서가 어른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어려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릴 줄 알고 철없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 할 텐데 초등학생도 안 할 행동을 생각 없이 하는 동서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그런다고 순진한 서방님이나 시부모님이 자기를 나무라지 않을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얼마나 얌체같고 얄밉던지 저는 그런 동서를 언젠가 제대로 타이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나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웬만하면 잔소리 같은 건 안 해야지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서울 며느리 어려워하는 걸 알고 실행 무서운 줄도 모르는 동서가 잘못됐다 싶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말씀에 대놓고 콧방귀를 뀌는 걸 보고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 철없는 동서 모습에 점점 감정을 쌓고 있던 제가 기어이 폭발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동서가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첫 해 명절은 시부모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동서가 와도 음식 같은 건 일절 시키지도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더니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친정 부모님 기다리실 거라고 하루도 안 돼 올려 보내셨거든요. 저는 왔던 길이 아쉬워서라도 하루는 있다가 갈 줄 알았더니 동서는 먼저 가보라는 시부모님 말씀에 대꾸도 없이 홀랑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늘 친정 가라며 떠미시는 시부모님이시라 그런 걸로 서운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 며느리 금방 보내려면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그래도 좀 이따 가려나 했더니 다음 명절에는 연휴에 맞춰서 놀러 갈 거라며 시댁에 통보를 했더랍니다. 아가, 둘째네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혹시 니들도 볼 일 있으면 볼 일 봐라. 괜히 너 혼자 내려올 거 없어? 동서 여행 가니까 못 온다고 저도 놀러 가라면 가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전화에 저는 동서가 기가 막혔죠. 뻔히 시댁 제사 있는 줄 알면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가겠다고 통보를 했다니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어머니 대신 동서한테 얘기를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랑 동서 사이 멀어질까 싶으신지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왜 속을 썩이는 건지 그때도 어머니 때문에 참았지만 동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차 그 해 명절은 별다른 핑계도 없기에 당연히 올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전에 여행 갔다는 소리에 남편이 서방님에게 좋게 말을 하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서방님은 원래 형 말 잘 듣는 동생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동서는 그게 뭐가 기분이 상했던 건지 아예 서방님만 내려보내고 자기는 안 왔더라고요. 싸우고 내려오기라도 한 건지 잔뜩 풀죽은 표정으로 난감해하며 혼자 온 서방님의 모습에 온 식구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동서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런다는 걸 아시는 거죠? 사실 대기업에 다니던 동서는 커리어 우먼처럼 자기 관리 잘하고 대기업 다니는 자신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저를 무시했던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참았던 저였는데 시부모님 속상하신 모습에 뚜껑이 열린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명절에 안 오는 게 어딨어? 그것도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없이.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형님이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형님이 나서고 그래요? 뭐? 그럼 내가 윗사람인데 동서한테 이런 말도 못한다는 거야? 시부모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말씀 못하시는 걸 내가 대신하는 건데 그것도 못마땅해? 그럼 어디 지금 아버님더러 직접 전화해서 혼내라고 말씀드릴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서 못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짜증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저더러 못된 형님 노릇한다며 발악하던 동서는 제 전화를 무시하듯 끊어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그 일로 저도 마음이 상했고 그 후로 저는 동서와 거리를 두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윗사람한테 성질 부리고도 분이 안 풀리는 건지 제게 대놓고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 보이네, 애들이 시끄럽네처럼 괜히 트집 같은 시비였는데 그러던 동서가 어느 날은 아주 제대로 저와 싸워보려 작정을 한 건지 가만히 있던 제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형님은 언제까지 집에서 쉬실 거예요? 일 안 하세요? 글쎄, 욕심 같아서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욕심이겠지?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1년만 하다가 벌써 3년째가 됐네. 노는 거 안 지겨우세요? 놀다니? 나도 집에서 바빠. 애 새 키우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에이, 솔직히 애들은 핑계 아니에요? 갓난쟁이 때나 젖달라고 엄마 찾겠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보내면 애들끼리 잘 클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 다 여자들 핑계잖아요. 그래놓고 남편 등에 빨대 꼽고 형님은 집에서 애 키우고 놀면 안 쪽팔려요? 내가 혼자 새쌍둥이를 돌보는 게 장난인 줄 아는지 동서가 저더러 그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은근히 제 속을 긁고 사람들 무시하고 다니던 동서를 알기에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이야 자기 좋을 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설마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처럼 안 살겠다 다짐했었지만 그게 엄마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감히 애새 키우는 나를 무시하는 동서를 보려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는데 방금 건 도를 넘는 거 아니야? 뭐가요? 제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애 핑계로 노는 거 제 입장에서는 좀 한심해 보여서요. 형님도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나오고 취업했던 거일 텐데 그 노력이 안 아쉬워요? 나 같으면 대학 등록금 내주신 부모님한테 죄송해서라도 계속 일할 것 같은데. 하긴 회사도 회사 나름이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대기업이라 그런지 쉽게 그만둘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 생겨도 계속 회사 다닐 거거든요.
동서 생각이 어떻든 내가 알 필요 없는데 그걸 당사자 앞에 들으라고 내뱉는 건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나한테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은 어린 동서라고 내가 많이 봐줬는데 내가 계속 좋은 말만 하니까 이제 내가 만만해? 아주 작정하고 해보자 이거야? 누가 언제 봐달라 그랬어요? 하, 진짜 웃겨. 같은 며느리 처지에 나이 좀 많다고 유세야 뭐야? 형님이 뭔데 봐주님 아니에요. 봐주지 말던가. 그럼 뭐 어쩌시려고요? 자기가 시부모님이야? 꼰대야 뭐야 진짜. 하, 나 참 진짜 웃기지도 않아. 좋게 타이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버릇없는 동서의 태도에 저도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식구니까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까 하며 어떻게든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했던 동서였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동서가 선을 너무 넘어갔다 싶더라고요. 동서 말처럼 내가 동서 시부모님도 아니고 동서가 내 친동생도 아닌데 내가 저런 아나무인을 어디까지 참아줘야 할까 싶었죠. 자기는 대기업 다니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데 나는 집에서 추레하게 애나 키운다고 무시를 하는 동서를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곧바로 동서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아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했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형님, 제 마음 아시죠? 무슨 마음? 동서가 나랑 시댁 식구들 무시하는 마음? 그건 아주 잘 알지. 그래, 동서는 멋들어지게 대기업 다니는 인재니까 식구들 무시해도 괜찮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제가 무슨요. 저 식구들 안 무시해요. 제가 무시 당해야 마땅하죠. 형님, 제발 제가 이렇게 용서 빌 테니까 저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네? 다들 그렇게 경우 없고 기고만장하던 동서가 갑자기 왜 저러실까 궁금하실 겁니다. 남의 회사에 전화 한 통 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으셨겠죠? 사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동서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던 그 대기업 동선의 부서 팀장이 다름 아닌 제 예전 직장 동기 친구였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대기업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같은 회사 다닌다고 다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동서가 대기업 자랑만 했지 무슨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랑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도 무관심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야 제가 동서가 제 친구 팀 팀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동서와 대판 싸우고 너무 열이 받아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자기 팀에도 그 비슷한 직원이 있다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다들 그런가? 우리 팀에도 비슷한 팀원 하나 있거든. 뭐 신입 때야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다 생각하겠지만 그 친구는 몇 년 차인데도 여태 그러더라? 그래도 무슨 재주인지 운 좋게 대리까지 달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어머, 그럼 진짜 요즘 애들이 다 그러나? 그 팀원 이름이 뭐야? 그러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두 사람 이름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팀원이 동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여태 왜 몰랐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저희 동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친구가 비혼주의라 남의 결혼식에 잘 참석하지 않고 추기만 하기도 하지만 그때 마침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2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해서 동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동서를 알고는 있었지만 같은 팀원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은 거죠. 세상에, 진짜 세상 좁다. 그 지수씨가 너네 동서일 줄이야. 어머어머, 야 그럼 진짜 그 싸가지가 어디 안 가는구나. 어째, 이제라도 내가 좀 혼내줄까? 안 그래도 평소에 회사 생활하면서 얌체처럼 굴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회사 생활 힘들게 해줘봐? 아우 됐어. 뭘 유치하게 한참 어린 동서한테 그래. 그냥 동서도 철들면 알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제대로 날 잡고 얘기라도 해보던가.
그때는 친구가 농담처럼 그런 소리를 해도 장난이 심하다며 넘겼는데 끝까지 기어오르는 동서를 보니 저도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은 거였죠. 안 그래도 제가 동서의 약점을 몇 개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거짓말로 연차를 함부로 빼먹고 다니고 법인카드로 몇 번 사리사욕을 채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회사 카드 쓰면서 가끔 소소하게 자기 욕심 채우는 건 있는 줄 알지만 출장 한번 갔다가 하이패스 요금을 채우고 커피값 계산하면서 나중에 마실 커피값까지 선결제하는 건 소소한 횡령이잖아요. 어차피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정도야 회사에서도 눈 감아줄 정도라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회사 상사가 그걸 안다면 좋을 건 없겠죠. 그렇게 저는 동서 회사 팀장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 얘기에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제 친구가 동서를 호되게 혼을 냈던 모양이었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굴다가 언젠가 큰일 날지 모른다며 저한테 잘하라고 했던 건지 제 친구가 저를 봐서 봐준다는 말에 동서가 제가 자기 팀장이랑 친구라는 걸 알고는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제 와서 자기 밥그릇 걱정되는지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비는 동서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가 죽은 모습이 보기 나쁘지는 않았네요. 이럴 거면서 왜 여태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굴었는지 어리석은 동서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동서, 세상 참 좁지? 어때? 이제는 세상을 좀 알겠어?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무시하던 내가 동서 밥그릇 쥐고 흔들 줄은 몰랐겠지? 근데 원래 세상은 좁고 그래서 서로 척지고 살지 말아야 하는 거야. 아무리 흠없이 살려고 노력해도 털면 먼지 떨어지는 게 사람인데 동서는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사는 편도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동서 혼내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본 거라고 생각했어? 시부모님이 시골 분들이시라 순진하고 바보 같은 줄만 알았어? 동서는 모르겠지만 동서가 보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동서처럼 함부로 사람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그동안은 제가 집에서 놀며 애나 키우는 줄 알았지 그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전혀 몰랐던 동서였기에 제가 자기 팀장과 친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저도 한때는 동서처럼 대기업 다니던 잘나가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이 낳고도 계속 일했으면 제 친구처럼 저도 팀장 자리에 있었겠죠. 물론 아직 복직의 꿈을 놓진 않았지만 이제 와서는 크게 미련도 없지만요. 그걸 모르고 대기업 다니는 자신이 제일 잘난 줄만 아는 동서에게는 저의 과거가 상당한 반전처럼 느껴졌던 모양인지 동서가 갑자기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진짜 여기 잘리면 끝이에요. 요즘 이직률도 낮은데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형님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앞으로 시댁에도 잘하고 형님한테도 잘할게요. 네? 그런 동서의 사과가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자기 목줄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동서도 예전처럼 함부로 굴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동서도 생각이 그리 없진 않았는지 그 후로는 제 눈치를 한참 보며 지내더라고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시댁에서 함부로 굴지도 않고 저를 깍듯이 따르며 잘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죠. 뒤에서는 아직도 제 욕을 하려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댁 일에 전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오진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이제는 말 잘 듣는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서도 문제없는 동서지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가르는진 모르겠지만 동서도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철이 들 때가 오겠죠. 그럼 저는 그때까지 지금처럼 동서를 잘 타이르며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